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90년대 발골 프로젝트 호우 시절. 지금까지 저희는 제8요일과 그린북이라는 각각 두 남자들이 나와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줬었던 명작 영화 두 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또 새로운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오늘부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녹음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만났을 때마다 녹음할 때마다 시계바늘을 무려 30년 전으로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건 뭐 괜찮은 네. 기획인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93인가 1993. 뭐 정확하게 한 세대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때는 저희도 어렸기 때문에 한번 되새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때는 어떤 영화들, 어떤 노래들이 유행했는지를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아하. 또 슬프게도 저희는 그 시대를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는 만큼 저희 나름대로의 30년 전 추억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코너 이름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죠. 저희가 뭐 정하진 네. 못했는데 EH카로 해야 되나? EH카요?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정말 좋구나다운 그런 장명법인데, 뭐 혹시 이제 정하지를 못했는데 뭐 EH카가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멋진 이름이 있다면 정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년 전 그때로 돌아갑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응답하라 1993이면 너무 식상하니까 뭐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기념할 만한 첫 시간으로 조 셰프님께서 저희에게 1993년 3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1993년도 3월에 전 뭐 3월달 하면은 뭐 이제 그때 저희가 뭐 새 학기를 맞았을 거고 그렇죠. 새 학년을 맞아서 그러네요. 막 새로운 반에 올라가면은 막 3월달에는 어떠셨어요? 전 되게 3월달에는 정말 말이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원우 씨는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굉장히 얘기 들어보면. 되게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는 3월달에 보통 입학을 하면 음. 전 뭐 고등학교 때까지 쭉 그랬는데 네. 1번부터 한 4, 50명 됐잖아요. 네, 그거 저희 때는. 기억나세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저는 60명이었어요, 반이. 저희도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어서 네. 나중에 한 40명대였던 것 같고.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한 42명 정도? 네. 그래도 그래서- 40명 네, 넘었었어요, 저희. 그 정도 됐던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한 10몇 명 된다 하죠. 지금 뭐 한 20명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돼야지 좋은 교육이 구현된다.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한창 90년대는 했던 것 같고. 어.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네. 때인데 93년 3월 달에도 저는 늘 반에서 새 학기가 되면 내가 이틀 만에 모든 번호의 애들 이름을 매칭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퀘스트가 있었어요. 와, 진짜 정말 징하다. 그때부터 그런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검사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요? 네, 그냥 1번부터 40 몇 번까지 50 몇 번까지 있을 때 제가 40명을? 네, 번호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름 외우는 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름 외우고 뭐 번호 매칭하고 이런 거 좀 잘했어요. 그거 실제로 다 외우셨어요? 네, 거의 다 뭐 한 2, 3일이면 끝나요. 아. 그걸 외워놔야지 선생님이 몇 번 나와 할 때 네네네. 괜히 내가 안 나와 너 나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려고. 너야 이워도 너야 왜 얘기할 수 있어. 고작 그걸 위해서. 얼마나 와, 공부하기 싫었으면. 이 얘기는 진짜 처음 듣는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뭐 30년 전에도 그러고 계셨겠네요. 이 무렵 때 딱 3월 6일이니까. 그리고 뭐 그랬죠. 뭐 그랬는데 1993년 3월은 네. 학생들만 변화가 있던 시기는 아니고요. 온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가 네. 큰 변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92년에 대선이 있었고 네, 그 네, 맞아요. 92년 12월에 있었던 대선을 통해서 그 대통령이 뽑혔죠. 네. 그리고 그 뽑힌 대통령이 이제 문민정부라고 할 수 네. 있는 취임을 그러면 2월 달에 2월 25일에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이면 완전히 지금 막 어. 권력의 이제 시작. 이제 네. 정말 딱 그거네. 정점에 야, 이제 얼마나 그 국민들도 되게 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제 14대 아마 대통령으로 네. 취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1992년의 대선은 재밌었어요.
제 기억에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1번과 2번으로 나왔었고 네. 신한국당이었나요? 김영삼 후보가? 민자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민자당이었군요.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민주당 김대중, 그리고 국민당 정주영이었던 걸로 정주영 기억합니다. 네. 회장님이 이때 나오셨군요. 그래서 뭐 김동길 씨가 지지 선언하고 막 네, 이랬었죠. 그 TV 유세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하면 된다라고 정주영 씨는 끝까지 네. 그 지지율이 3등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표 방송 때도 네. 자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네. 그런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던 게 어. 그 인터뷰 장면이 전 기억이 나요. 그 무렵 네. 결국에는 이제 민자당의 뭐 김영삼, 여론조사대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이 당시에 뭐 정말 짱짱한 정말 정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다고 믿었을 법한. 제가 호우 시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짝은 그 정주영 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초등학생들인데도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네. 걔는 이제 그때 제일 연로하신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셔서 네. 그래야지 이제 중간에 네. 한번 이제 좀 부고가 생기면 네. 학교가 하루 쉬니까 그분 지금 뭐 하세요? 저는 그분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우리 반 꼴등이었는데 저는 가장 천재적인 친구다. 저 그때 정말 놀랐거든요. 대박이다. 그런 친구가 막 예를 들어서 카카오 이런 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식 막 100원 할 때 막 사가지고 막 이런 친구들 아니야? 대단한 친구다라는 그 깊은 해안에 제가 탐복했었던 정말 탐복스럽네요. 대단합니다. 와. 문제야 잘 있니? 근데 이름도 기억하는 너도 대단하다. 정훈재인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래서 93년도는 온통 YS의 시대다라고 해도 이때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기세였겠네요. 네, 거짓말이 아닌 과언이 아닌 시대인데 네. 그래서 1993년 3월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지금은 뭐 IMF 그렇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리고 뭐 1970년대에 이제 민주화 투쟁하시다가 뭐 단식 투쟁하시다가 이제 그렇죠. 뭐 빵 몰래 먹었다 뭐 이런 희화화된 캐릭터로 좀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 뭐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포섭하는 능력, 그런 거는 카리스마 이런 거 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과거가 같이 있고 IMF 때 뭐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당연히 뭐 책임이 있겠지만 또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지지율이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한 90% 나왔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게 무슨 이거 뭐 거의 북한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지. 90%는 지금은 불가능하죠. 네, 북한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근데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겠다. 대중의 인기를 따지는 뭐 신문 이런 일간 신문에서 인기 조사를 하면 막 정치인이 뭐 1, 2, 3 막 이랬다니까. 서태지랑 붙었어요. 막. 그런 일이 있었구나. 조용필, 서태지, 뭐 허재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그 등 위에 올랐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초반에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군부와 신군부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일종의 민주정부를 원했는지에 대한 그 열망의 어떤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러면 1993년에 무슨 일을 했냐? 이 정권 초기에. 정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서 아주 크게 모든 사람들이 한 2가지 일은 되게 잘했다. 혹은 뭐 3가지까지도 잘했다. 하는 게 그 첫 번째가 그 금융실명제 맞아요. 진행한 거. 그거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은 되게 상식으로 통하지만 그리고 한 3번째 정도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던 걸 뭐 그게 꼭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칭찬이 좀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 금융실명제와 함께 투톱으로 늘 거론되는 일이 이 1993년 3월에 진행됐던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하나회 숙청이죠. 하나회 숙청. 척결. 하나회 척결. 이 하나회라는 게 뭐예요, 근데? 하나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늘 이제 하나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회군요. 저희가 또 이제 공군에서 만났기 때문에 군 출신이란 또 약간 나름의 그렇죠.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화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화회는 대한민국 육군 내의 비밀 사조직이다. 아, 라고 이제- 파벌이군요. 네, 하나에. 한 줄로 딱 정리가 되는데 요게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 네네. 이게 육사 11기. 6사 11기면 네, 육사 11기면 1950년대겠죠. 그렇군요. 네,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네. 중심이 되어서 육사 11기 동기들과 네. 후배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비밀리에 결성된 게 오. 그 한화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과 거군요. 노태우를 필두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사적인 친목회였는데 네. 점차 정치화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이제 뒤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 아, 의견이 지원을 있었다. 했다. 오히려. 그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회 출신들이 상당히 진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군의 요직에 네. 하나회 출신들이 정말 진급 누락이란 게 없이 팍팍팍팍 네. 진급을 하죠. 어허. 그래서 그리고 하나회가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중심이 되느냐 네. 했던 거는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네. 하나회 중심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12 군사 반란이죠. 아,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그 잡게 되는 획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침탈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침탈하게 뭐 된 인터셉트 하게 된. 네.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인원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어허. 그래서 12.12 군사 반란이 뭔가에 네. 대한 내용을 살짝 얘기를 좀 해드려야 그 돼요.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언제였죠? 12.12 사태는? 1979년인데 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랑 원우 씨도 태어나기 전인데 네.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돼요. 네. 피살되죠. 뭐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네.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요 국무총리가 누구냐면 최규하 씨죠. 네. 네, 최규하 전 대통령이고. 좀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으로 그렇죠. 많이 유명한. 근데 이때 이제 비상계엄이란 걸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비상계엄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이 있고 뭐 이제 부분이 있는데 네. 부분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 음. 비상계엄을 하면 전국을 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어떤 통수권자가 되는데 네. 군 통제권이 되는데 네. 부분 비상계엄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네네. 이 전국에서. 근데 여기서 계엄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라는 분이고 네.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또 직함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군 보안사령관 지금 음. 이제 기무사의 전신이죠. 전두환 소장인가?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중장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회는 군대 내에서 막강한 실권을 행사하는 요직에 다 네. 이제 배치돼 있었고 게다가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시해를 했기 때문에 네. 중앙정보부의 정보 라인이 사라졌어요. 당연히 그렇죠. 안 믿겠죠. 음. 그래서 정보 라인이 다 그 보안사, 음. 그 전두환 라인만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장에게 모든 정보가 다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엄사 내부에서 이 정승화 육참총장이 전두환을 좀 이제 간섭을 합니다. 네. 좀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전두환과 하나회 라인이 먼저 선수를 친 게 이제 12.12 군사 반란이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12월 12일 저녁에 네. 하나회 소속 주요 지휘관들이랑 함께 서울에 이제 병력을 진주하고요. 그때 이제 구사단이 우리나라에서 최전방에 있었던 사단인데 네. 그 최전방 사단이 병력을 이끌고 청와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탱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온 거죠. 왜냐하면 와. 그 당시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보면 10월 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었어. 네. 대통령 서거 이후에 혼란한 틈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생각하면 군대가 어떻게 북이랑 대치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이래도 되나 싶은데 최전방 사단이 내려와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최전방 사단장이 누구냐? 구사단장이 누구냐면 노태우죠. 어허. 그래서 그때 이제 국군이 양편으로 나뉘어요. 네. 반란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요 군과 진압군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대치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 어처구니 없는 일 많지만 다 생략하고 네. 전두환의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군부 이후에 그때부터 새롭게 정권을 잡게 되는 군부가 신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의 5공화국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쿠데타의 열매를 누가 받아 먹겠습니까? 당연히 하나의 인간들이 받아 먹겠죠. 그래서 쿠데타에 참여했던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뭐 누구냐면 뭐 잘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공화국 때
뭐 정말 대단한 권력자들, 뭐 장세동,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회 네. 출신들인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수도 서울의 탱크의 머리를 앞세우고 진군하는 거, 이게 정말 뭐 저희도 군대를 경험했지만 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일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건데 네. 역사란 게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대통령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회가 어떻게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 역사에서 드러나는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회에 대한 저의 설명이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요직을 다 접수하고 네. 그 군 내에서의 파벌을 형성하면서 권력을 다 잡고 있었던 군을 떠나서 이제 관료 조직까지 정말 이 사람들이 네, 이제 네. 점령하기 시작하는 그 거죠. 당시엔 또 우리나라가 군 조직이 되게 좀 선진 조직이었고 맞습니다. 그때는 네. 우리나라가 군대 출신이라고 하면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관료 조직까지 다 지금도 육사가 뭐 거의 서울대랑 비등비등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의 뭐 누구 출신이 뭐 어디 뭐 관료로 다른 데로 기관장 하고 이런 경우들 많은 것처럼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그걸 했다는 거죠. 군 출신들이 이제 그 요직에 네네. 점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문제들이 많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하나의 숙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전두환이 후계자로 내세운 사람이 노태우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도 했고 대통령도 하게 됐고 음. 뭐 87년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때도 하나회는 계속해서 짱짱해요. 물론 계파의 이동은 있습니다. 전두환 계파에서 노태우 계파로 바뀌는 건 있는데 어쨌든 하나회 안에서 군 출신 사람들이 어쨌든 자리 잡았던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의 숙청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요게 이제 YS가 아니면 못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특징이 좀 생각이 없다. 약간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게 굉장히 과단성이 있다. 네. 뭐 이런 건데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다. 또. 잘 모르니까 약간 희화한다면 네. 좀 비판하는 쪽에선 그렇게 좀 이죽거리기도 합니다만 네. 사실 굉장한 정치 생명을 걸고 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이 사람이 11일 만에 갑자기 육참 총장이랑 기무사령관을 해임합니다. 뭐 그분들은 그러니까 육참 총장이랑 기무사령관이 그냥 회의하다가 보통 이렇게 이렇게 뭐 집에 있다든지 뭐 인사불령을 내잖아요. 근데 회의하다가 그냥 전화로 해임 통보로 당신 잘렸어. 이거 받는 저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냥 근데 그 교체된 사람은 하나회가 아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전사령관, 뭐 수도방위 사령관, 네. 수방사령관이 한 달 차이로 연달아 해임이 돼요. 별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이제 손을 쓴 거죠. 바로 인사발령 그냥 팍팍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 물론 처음에 국방부 장관한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랬을 때 문제가 있냐 했을 때 그냥 군인은 명을 받드는 것밖에 없다. 해서 그들이 뭐라고 세력을 규합할 정보를 먼저 세지 않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벼락같이 그냥 인사 통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8일에 처음에 육참 총장이랑 기무사령관 해임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연달아서 장군들을 막 해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군 수뇌부들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이때 해임된 사람들의 특징이 다 하나회 인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장성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도 하나회 숙청은 이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영관급 장교들까지도 하나회에 가입돼 있던 사람들은 싸그리 다 진급해서 누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는 근데 조치를 그러면은 받게 되죠. 하나회에 그 가입할 때 뭐 서류 같은 걸 써요?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모임을 한대요. 그 모임을 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회 모임을 출신이야. 해서 와인을 가득 따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본 거는 무슨 영화 내부자들 같은데요? 그 와인이라는 게 결국 약간의 서로의 피 색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레드 와인을 따라줘서 그래서 그걸 꿀떡꿀떡 다 원샷을 하고 와인을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의 일원이 된다라는 일종의 약간 도시전설 같은 그런 일본의 군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서류로 숙청을 진행한 거네요. 그렇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정권으로 그들을 잘라버린 거니까. 그리고 사실 되게 타이밍을 잘 잡은 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가장 인기가 많던 시기. 그렇지. 국민들의 열화 같은 지지와 호응이 있던 시기. 90%의 지지가 있는 이 시기에 하나회를 탁 날려버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정치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군대한테
흔들리지 않겠다. 어. 근데 이제 뭐 뒷말들을 보면 네. YS는 뭐 별들 장성들 몇 명을 바꾸는 선에서 네. 하려고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육참 총장이나 네. 국방부 장관이 비한화의 라인이었고 음. 비한화의 라인이 그동안 받았던 일종의 뭐라고 해야지 서름 네. 이런 것들이 너무 한이 됐던 거죠. 음. 그래서 그냥 싸그리 하나회를 이제 종적을 감추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회가 뭐 그 다음에도 뭐 후대까지도 꽤 있었어도 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나중에는 낙인이 찍혀서 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급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어. 그래서 그렇지만 뭐 결국은 군대에서 네. 무슨 사조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음. 이제 그 12.12 군사반란 처음에 하나회가 정권을 침탈하는 과정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네. 전두환 위에 있는 그 정승화라는 육참 총장이 있는데 네. 별을 몇 개를 건너뛰고 본인 마음대로 한 거니까요. 이미 군대에서는 사조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몇십 년의 어쨌든 그 일종의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인습이라고 해야 되나? 관습을 오래된 악패습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소위 말해 단칼에 딱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갖고 있는 큰 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지금도 우리가 종종 민주화하는 나라들의 소식을 우리가 지금도 막 듣죠. 2010년대, 20년대도 계속 네. 듣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나 네네. 혹은 뭐 저기 많았죠. 뭐 이집트도 있었고, 이집트도 있었고. 예. 이렇게 민주화로 이양되는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건 네. 군부가 계속해서 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그렇죠. 잃고 음. 정말 피를 흘리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런 어떤 군부가 다시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깔 수가 없는 게 아닐까, 뭐 아주 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 어떤 하나의 3월에 숙청 사건은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면 하나가 도대체 뭐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요 정도만 그냥 대강의 흐름만 알고 그치. 계시면 뭐 이야기는 끼실 수 있지 않을까. 30년 전에 그런 무슨 일이 생각합니다. 있었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시작할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나가 날라갔어. 어. 하나가 뭔지 알아? 정도는 아시면 조금 그래도 교양 삼아. 너무 좋네요. 조금 너무 무거운 주제긴 합니다만. 한국 역사의 그 이야기죠. 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긴 합니다. 맞아요. 네. 조셰프님의 역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재밌었는데 네. 들으시는 재밌었어요. 분들은 과연 이게 재밌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우리 둘만 주로 남성 청취자들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역사 현대사도 알면 재밌잖아요. 생각해보시는 네. 측면에서 스낵 컬처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93년에 원호 씨가 좀 골라본 네. 문화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1993년도에 네. 3월 중심으로 갖고 와봤는데 이거는 가요 톱10 있던 시절인데. 가요 톱10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음악 얘기를 해본다고 치면 이제 가요 톱10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KBS에서 방영된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의 뮤직뱅크 전신 전전신인데 이제 KBS라는 공영방송이라는 상징도 있고 해서 뭐 공인된 국가공인 뭐 인기 가수를 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의 프로그램이었고 앞으로도 이 얘기를 이제 가요 톱10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중요한 룰 중에 하나가 골든컵이에요. 그쵸. 뭐냐면 5번 연속 5주 연속 1위를 하면 골든컵이 주어지고 그때부터는 후보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명예의 전장에 헌액되면서 빠지는 거고 일종의 부의 재분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시스템 쿼터제가 있었고 이게 이제 조용필 씨 때문에 생겨난 제도인데 조용필 씨가 너무 혼자 다 하니까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생겨난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후배 가수들이 골든컵을 타면 조용필의 반열에 좀 근접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공인된 그 인기의 척도였어요.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곡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 당시 90년대 가수들에게 있어서는 골든컵을 갖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4주까지만 하고 5주에는 못 하게 되는 그런 또 스토리들도 그렇죠. 나오게도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93년도에 뭐 일단 다른 얘기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는데 우리들 흔히 마시는 비락식혜가 이제 1993년도에 나왔대요. 그게 여러분들 30년이나 된 음료더라고요. 비락식혜가 처음 나왔을 때 식혜는 도저히 맛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식혜들은
그 맛이 집에서 만든 식혜랑 너무 차이가 많다였는데 네. 비락 식혜가 그래도 집에서 어. 만든 수제 식혜랑 네.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평을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막 그 캔 안에 밥알이 들어있는 게 일단 되게 센세이션했었던 맞아요. 기억. 그다음에 잔치집 식혜랑 약간 투톱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었던 그런 시대고 1993년도에 유행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롱다리, 숏다리, 빅다리. 이휘재 씨가 나왔어요. 이휘재, 김한석, 강호동. 여러분들 강호동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때 이분들이 롱다리, 숏다리, 빅다리라는 빅다리가 강호동이었고 롱다리가 이휘재였고 뭐 이런 식인데 뭐 그런 유행어 있었다고 하고요. 롱다리 맞아요. 뭐 이런 뭐 그런 노래가 있었고 그게 뭐 아마 뭐 웃으면 좋은 날 뭐 그런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였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MBC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가 3월 9일에 종영되면서 그 당시 주제가도 큰 인기를 누렸던 때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요 얘기를 해보면 1993년도 3월 첫째 주 가요 톱10 1위 곡 뭐였냐면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였어요. 우어 이 노래. 우와. 여러분들 지금도 어느 정도 아실 수도 있는 노래. 철이와 미애. 3주 연속 1위를 했고요. 대단하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신인 가수 김원준의 돌풍이 시작됩니다. 아. 데뷔곡 모두 잠든 후에가 10위권 내에서 순위를 계속 올리다가 3월 둘째 주 1등을 해요. 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3월 다섯째 주까지 4주 연속 1위를 합니다. 네. 골든컵은 못 탔지만 뭐 네. 아주 엄청난 인기였고 엄청나네요. 이 당시에 김원준 씨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는 모두 잠든 후에를 직접 작사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싱어송라이터였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에 좀 특별한 추억이 있는 게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아 진짜요? 네. 어디서?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와. 이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엄청난 이제 그 인생에서 중요한 그죠. 변곡점이네. 그죠. 근데 그게 이 노래였다는 거는 그만큼 이 노래가 되게 인기가 많았다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였겠죠. 그리고 이때 김원준의 골든컵을 저지시킨 노래가 바로 아까 드라마 주제가 그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였습니다. 또 이 밖에도 김종서의 푸른 하늘, 김건모 신인 가수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또 역시 신인 가수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또 이미 이때 인기 가수였던 신승훈 씨 있었고요. 노사연, 이승철 등등의 이름이 보이네요.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참 좋았죠. 이 노래 노이즈 정말 너무 좋아하는 노래였고 저도 전 노이즈의 앨범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노이즈의 그 천성일 홍종구 네, 그 이 두 투톱 분 또 말씀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라디오 이런 데도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뭐 유로 댄스 이런 거 하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6집 7집 가가지고 아. 음악 색깔이 좀 바뀌고 그랬었죠. 뭐 하우스 뭐 이런 음악을 처음 맞아요. 하신 게 아마 맞아요. 이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런 노래들도 뭐 최근에 와서 아이유 씨도 리메이크 할 정도로 참 명곡이죠. 명곡이죠. 이 노래 정말. 그리고 또 유영석 씨 요새는 뭐 복면가왕에 주로 가서 앉아 계시는 네. 유영석 씨가 이제 원래는 푸른 하늘이라는 팀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김종서 우리 또 저희 예전에 봤었던 뮤지컬에도 나오셨던 김종서 선생님도 이때 아주 뭐 시나위에서 이제 솔로 가수로 데뷔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이때가 겨울비인가요? 이 다음인가? 겨울비 무렵이에요. 겨울비가 네네. 91년도 그 무렵이었고 그래도 이제는 이런 노래들이 93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막 이때 혹시 노래들 중에 좀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는 노래 저는 있으세요? 너에게 원한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노이즈의 노래. 노이즈의 라이벌이 약간 전 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잼도 좀 있으면 네. 다다음 달 정도에 얘기할 건데 네. 뭐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니까. 그렇죠. 중꺾마. 그때부터 이미 복선이 깔려져 있었다. 네, 그래서 노이즈 노래도 좋아하고 저도 김원준 씨도 좋아하고 네. 그때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뭔가 저희끼리도 철이와 미애는 약간 올드했던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네. 좀 놀렸던 기억이 나요. 좀 때밀이 춤 이런 네. 걸로.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이 노래 그 에코가 참. 그래도 철이함의 이 노래 장기자랑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남녀 짝 이뤄가지고. 그래요? 저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신철이라는 그분이 네네 DJ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잘 나가는 철이함의 철이죠. 그 프로듀서이자 DJ라고 네네네. 평을 들었는데 네. 너무 이제 외모적인 발언이지만 네. 너무 저는 약간 폼이 안 나가지고 폼 없이 느껴져서 네. 저는 그분을 그렇게 연예 나오라고 없었다. 약간 이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시길래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도 했던 것 같아요. 노래 자체는 어떤 인기 많았던 기억이 나고 네. 이제 장기자랑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가 지금도 그런 거 하겠죠?
수학여행 가가지고 하죠. 하는 그 첫날 밤 둘째 날 밤의 장기자랑에서의 어떤 노래를 커버 댄스 하느냐가 그 당시 인기 노래 그쵸. 척도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룰라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이때는 이제 뭐 노이즈 이런 노래들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나고, 오늘 제가 BGM으로 선정한 노래. 네, 선정한 노래가 노래라기보다는 작곡가인데 노이즈의 천성일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아하. 골라봤어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이라는 데뷔곡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되게 재밌는 게 신승훈, 김건모, 노이즈 등등의 이 젊은 가수들이 전부 한 기획사였어요. 라인 음향, 라인 기획이라고 하는 기획사였고, 이후에 이제 이 기획사에서 클론, 박미경 등등도 여기서 나오는데 야, 대단하네. 엄청난 회사였던 거예요. 이거 네. 뭐 이제 이 기획사의 수장이었던 김창완 선생님이 뭐 지금도 뭐 활동하고 계시긴 한데, 이 김창완 씨도 되게 뛰어난 작곡가인데 그렇죠. 이 천성일 씨 역시도 정말 저는 천재 작곡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건 같은 노이즈 멤버였었던 한상일 씨의 회고이긴 하지만 네. 이 당시에도 신인 가수였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 씨가 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라이벌로 생각하는 작곡가가 천성일이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노이즈의 멤버이자 작곡가였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천성일 씨 음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이 작곡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BGM으로 고른 노래는 사실은 이게 1993년 4월 달에 나올 이제 노래이긴 한데, 신승훈 씨 노래 중에 처음 그 느낌처럼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좋은 노래죠. 이 노래가 천성일 씨의 작곡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노래의 재밌는 부분은 김건모 씨가 코러스를 넣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요? 무명 가수였었던 김건모가 와. 둘이서 같은 기획사였지만 콜라보는 거의 안 하고 나중에 가서 96년도 정도 되면 둘이서 라이벌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건모 씨가 라인 음향을 나가면서. 네. 근데 이때 처음 그런 느낌처럼 때만 하더라도 둘이서 같은 기획사였으니까, 야 너 승훈이 녹음하는데 가서 저기 좀 넣어줘라 해가지고 영광이죠. 김건모 예,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신승우는. 그래서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그 사비 부분에서 김건모 씨의 코러스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와. 이 노래의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재밌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천성일 씨 노래 정말 뭐 진짜 막 100곡이 넘는 노래가 있을 텐데 네. 오늘 골라온 노래는 이제 1993년의 테마에 맞춰서 처음 그 느낌처럼 골랐는데, 제가 고른 또 다른 노래 중에는 김건모 씨 노래 중에 혼자만의 사랑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이 노래도 정말 명곡이에요. 천성일 작곡인데 이 노래는 제가 90년대의 발라드 중에서 5곡만 꼽아보라고 하면 이 노래가 들어갈 그래요? 정도로 제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멜로디도 너무 아름다운, 물론 김건모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죠. 그런 부분도 있는 곡이고, 신승훈 씨의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의 BGM으로 골라본 이 노래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추억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얘기도 나중에 가서 뭐 저희가 여름쯤에 아마 이 얘기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그 취임 초기에 또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대전 엑스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꿈돌이 대전 엑스포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때 그 보러 가셨었어요? 네,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학교에서 이거를 맞아요. 많이 갔었잖아요. 예. 저의 경우에도 요때 학교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학교에 이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애들이 막 노래를 틀어주고 막 각자 막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듣고, 이때가 이제 또 인기가요의 척도였는데, 저는 이 처음 그 느낌처럼이라는 노래가 대전 엑스포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와 이 대전 엑스포의 그 즐거운 추억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 교사님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 남학생들이 전부 다 한 명도 안 변하고 다 이 좋아했어요.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야. 근데 그런 선생님과 대전 엑스포를 가게 된 거예요. 막 다들 너무 막 행복해하는 그런 게 귀엽네.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예. 막 다 선생님이랑 있으려고 그러고, 또 선생님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서 막 남자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막 같이 축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과의 추억 같은 게 또 엮여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서 처음 그 느낌처럼. 네, 오늘의 그래서 아까 뭐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초기였으니까 네. 또 처음 그 느낌처럼의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까지 엮을 수 있는 이 노래를 오늘의 BGM으로 골라봤습니다. 꿈돌이 탑이 지금도 있나요? 있긴 하지 않을까요? 저도 무슨 꿈돌이 탑이었나 무슨 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엑스포에. 네.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은 1960년대인가 뭐 언젠가 오사카 박람회가 되게 큰 그 어떤 추억의 하나의 뭐 그거였다고 하는데,
대전 엑스포도 나중에 저희가 여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그 당시에서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올림픽이랑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하고 아시안 게임은 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맞아.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엑스포는 100년에 한 번 하는 거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뭐 마케팅을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엑스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 아니 뭐 엑스포가 100년 평화하려는 게 아니라 100년 안 지나서 그런가? 엑스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많이 하더라고요. 1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만큼 재미가 없어요. 그래. 나는 그냥 그 하나의 그 박람회죠. 그쵸. 네, 그야말로. 네. 근데 뭐 그 당시에 남긴 그 유산들은 많아요. 지금 뭐 어감이 바뀌었지만 도움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엑스포 때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 엑스포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원래 도움이라고 일컬으면서 그 단어가 생성된 건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이 단어가 좀 너무 변질됐고 좀 많이 오염되어 버린 네. 단어가 되었지만 시작은 그랬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생각이 납니다. 엑스포를 개최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뭐만 하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선진국 강박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결국에는 그래서 약간 무리하게 OECD를 그렇죠. 들어가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엑스포도 그런 하시고, 시대였어요. 네. 네. 우리가 선진국에 대한 어떤 강박이 네. 있었는지 어떻게든 진입하고 싶어 했었던 욕망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막 넘실대던 때가 네. 93년의 3월 아닐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돼서 맞습니다. 그랬던 시기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뭐 뉴진스가 빌보드 100등 안에 들어갔는데 네. 뭐 물론 뉴스지만 네. 잘했네 이런 정도지 그렇죠. 천지가 개벽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시대가 같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세련돼진 거고 네. 더 많이 발전한 거죠. 근데 이런 시대가 30년 전에 또 이런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또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무조건 촌스럽다라고 네. 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1993년도 3월을 돌아본 저희들의 본격 추팔 추억팔이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달에 1993년 4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뭐야 대단한 걸 부르려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호우 시절.